2021년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의 김현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치아를 우리의 몸의 보석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아 건강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소중한 치아를 상실한 경우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임플란트란 정확히 어떤 치료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특히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플란트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골조직과 유착될 수 있는 식립체를 앞골에 이식하여 치아를 수복하는 시술입니다. 보통 인공치아 또는 제3의 치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치아에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에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빠지면 그 자리와 기능을 대체해줄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치아 대체 방법이 바로 임플란트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임플란트가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흔하고 또 최선의 치료라고 보면 될까요, 선생님? 상황에 따라 최선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장점이 많은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장점들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형태적, 기능적으로 치근과 치관이 있는 치아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브릿지 치료의 경우에는 인접치아를 삭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지대치에 저장력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근의 기능을 하는 식립체가 있기 때문에 인접치의 삭제와 저자갑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인접치에 이상이 생길 때 브릿지나 의치 치료의 경우 재시술이 필요하지만 임플란트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임플란트의 장점들이 있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아가 상실된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안 좋은지, 왜 대체할 필요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우선 치아 배열에 이상이 생깁니다. 치아는 윗니, 아랫니 등의 힘의 조화 속에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실된 치아로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치아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며 심할 경우 어금니 쪽에서 저작하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앞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게 되고 앞니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즉 한두 개의 치아 상실로 인해 치아 전체가 움직이게 되고 저작하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게 되면 소화에 장애가 생겨 심한 경우에는 위장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거나 얼굴형이 변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턱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져 악관절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남은 치아들이 움직이고 무리한 힘이 가해져 잇몸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움직임으로 음식물이 끼게 돼서 입냄새와 2차 충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입주위 근육이 변화되어 노안의 모습으로 얼굴형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상실된 치아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임플란트가 꽤 흔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장점을 간단하게 짚어주셨지만 다른 대체 치료 방법에 비해서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치아가 빠지게 되면 예전에는 인공으로 만든 브릿지나 부분 틀니 혹은 전체 틀니를 많이 했고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데요.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상실된 치아 주변에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전체 틀니의 경우에는 입안에서 고정이 잘 되지 않고 씹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가 빠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잇몸뼈가 많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틀니가 맞지 않아 씹을 때마다 아픈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임플란트라는 건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치아가 상실되어 있는데 브릿지 치료나 의치를 원하시지 않거나 또는 할 수 없을 때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브릿지 치료를 하고 싶어도 인접치아가 치주가 안 좋아 예후 불량이 예상이 될 때는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통해서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근데 임플란트 시술 누구나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특별한 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흡연이라든가 심한 음주를 삼가해야 하고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꾸준히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혹시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임플란트 성공률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활발한 젊은 연령대가 골 유착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지만 성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연령이나 성별보다는 식립 부위의 골질이 어떠한지에 따라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너무 치밀한 골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으로 이루어진 매식체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시술 중에 본 버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뼈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괴사하게 되는데요. 너무 빡빡하다 보면 식립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뼈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골 조직이 없는 부위는 초기 고정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고 골 유착을 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연령과 성별보다는 잇몸뼈를 식립하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잇몸의 뼈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플란트 불가한 경우도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어려운 분들도 있나요? 문제는 전신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만약에 심한 당뇨나 아니면 조절되지 않는 당뇨, 고혈압 환자나 아니면 출혈 장애가 있으신 분들, 즉 지혈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받기에 부적절한 환자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에 충분히 전신적 건강이 고려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입안에 있는 뼈의 상태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 뼈가 작다면 임플란트를 좀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뼈 이식을 하면서 수술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모든 분들이 또 다 뼈 이식이 가능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뼈 건강과 좀 직결되어 있다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시술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골다공증 자체가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거나 낮춘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한 디자인의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야 하고 또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다른 골다공증이 없는 분들보다 좀 더 오랜 치료 기간을 좀 두어야 되는 이런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골다공증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특별히 주의를 더 해야 하겠고요. 또한 임플란트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보철이 끝난 후에 골다공증 환자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임플란트 받을 수 없다라는 속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치료 망설이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실제로 영향을 미칠까요, 선생님? 결론적으로는 임플란트와 금속 알레르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임플란트와 금속 알레르기는 속설에 불과하고요. 임플란트는 티타늄 소재로 녹이 슬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물질로 생체 친화적인 금속이라고 인식하셔도 좋습니다. 네. 현재까지 금속 알레르기와 임플란트에 대한 실패 및 부작용에 대한 사례는 없으므로 이런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각각에게 맞는 시술 방법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잘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임플란트 수술 전 검사와 수술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술 전에 어떤 검사들을 진행하게 될까요?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환자분의 구강 내 검사, 그리고 또 전신질환 같은 전신 건강을 체크해야 하고요. 치과 방사선 검사를 통해 잇몸뼈의 양과 질을 검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임플란트 식립 진행 과정도 좀 알려주세요. 임플란트 시술은 먼저 고정체 부분을 뼛속에 식립을 하게 되고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식립된 임플란트가 뼈와 잘 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지대줄을 연결을 하게 되고 그 위를 본을 떠서 환자에게 적합한 크라운을 만들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골 유착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할까요? 보통 6주에서 12주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골질이나 뼈 이식 여부, 또 시술 방법이나 부위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보통 위턱뼈가 아래턱뼈보다 좀 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 또 상악동이라 불리우는 부비동을 인공뼈를 이용해 거상하는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임플란트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광고를 보면 임플란트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신입할 때 이 종류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제품이든지 많은 연구를 통해 출시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오랜 기간 잘 유지되고 이상이 없는 여러 증례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장단점들도 좀 짚어주세요. 크라운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시멘트 유지형과 나사 유지형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네. 시멘트 유지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대주에 시멘트라는 접착제에 의해서 유지되는 방식인데요. 시술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크라운을 좀 예쁘게 만들 수 있어서 흔히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크라운을 제거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나사 유지형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사 유지형 방법 같은 경우는 지주대와 크라운을 나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사 유지형 임플란트의 장점은 나중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쉽게 크라운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나사가 들어가는 구멍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기 싫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보철물의 형태는 환자분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술하는 의사분이 입안의 환경과 또 임플란트의 위치나 각도 그리고 경사도에 따라서 환자분한테 제일 적합한 보철 형태를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임플란트에 걸리는 시간도 좀 알아볼게요. 어느 정도 시간을 잡아야 할까요? 임플란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고정체가 뼛속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아랫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한 2개월이나 3개월 후 이렇게 고정이 되고,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야 어느 정도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붙게 됩니다. 만약에 뼈 이식을 동반을 하면 조금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5, 6개월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면 생활에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 번에 2~3개씩 해도 괜찮은 걸까요? 임플란트 시술은 이제 하나가 상실이 된 경우에는 하나만 심을 수 있지만,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가 없는 경우에는 20개 이상도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플란트를 몇 개 심는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분이 그 시간 동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전신적인 건강 상태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좀 견뎌내실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 하루 만에 검사해서 치료까지 이런 광고들도 많이 봤는데요. 실제 이렇게 하루 만에 임플란트 시술을 마쳐도 괜찮은 걸까요? 심한 염증이 없고 임플란트 식립 공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당일 치료도 가능합니다. 특히 전치나 소구치 같이 치근이 하나인 단근치의 경우에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방법도 정말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또 할 수 있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도 하는데요. 네. CT 촬영과 컴퓨터 스캔을 통해 미리 종류와 식립 방향을 정하고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 방법은 먼저 환자의 잇몸을 절개를 하고 치과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임플란트 식립할 위치를 확인한 후에 식립했다면,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의 수술을 미리 하고 이를 토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기존 임플란트 수술 방법처럼 잇몸 절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의 수술한 결과를 가지고 정해진 위치에 식립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술 시간도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절개와 봉합을 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치유 시간 또한 단축이 됩니다.
또한 모의 수술도 CT 촬영 및 구강 스캔을 통해 컴퓨터로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개인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치과 치료에 좀 크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도 있을까요? 수면 마취를 통한 시술도 가능하시지만 시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수면 마취를 해야 하는 위험성과 또 시술 도중에 환자의 통증 여부도 시술 시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임플란트 경우는 시술 후에 부작용도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 중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수술 후에 나타나는 출혈이나 아니면 부종이나 통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임플란트 시술 중에 심각한 부작용 중 한 가지는 이제 신경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각 이상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되고 난 후에 나중에 보철물을 올릴 시점에서는 임플란트가 뼈하고 잘 붙지 않아서 이렇게 좀 빼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가 있고요. 또 5년이나 10년이 지난 후에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한 후에 주위염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주위염이라는 게 뭘까요, 선생님? 자연치아도 풍치라고 하는 자연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기듯이 임플란트도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고정체를 잡고 있는 뼈가 흡수되는 이런 염증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그 호칭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는 거 이제 빨리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봐야 할 텐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술 후에는 감각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좀 둔해져서 잘 못 느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선생님? 임플란트 자체는 당연히 신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시리거나 아픈 것을 느낄 수는 없지만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뼈는 뼈 자체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이 붓고 또 피가 나거나 아프면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 저절로 치료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치과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관리하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임플란트 받은 후에 뭐 관리법, 주의사항도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반 치아와 같이 당연히 꼼꼼하게 양치질이나 치실 사용이 필요하시고요. 또한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검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임플란트는 충치도 이제 안 생길 거고 예전처럼 편하게 또 씹을 수 있다 보니까 평생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임플란트는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공률이 높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난 후에 임플란트와 뼈가 잘 붙어있는 골조직이 심하게 흡수가 돼서 임플란트 자체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식립하고 난 후에도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 시술 후에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치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임플란트를 오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보철이 끝난 후에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절대 조금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은 좀 잘 씹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또 임플란트가 뼈속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기계적인 장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힘이나 또 옆으로 가해지는 힘을 장기간 받았을 때는 임플란트 부속품이 망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 조직이 자연 치아보다는 더 취약하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기지 않도록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는지 잘 보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분이 느끼시는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치과에 가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의사에게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법 또 관리법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임플란트 치아는 썩지 않는다. 그쵸? 아무래도 자연 치아 아니니까요. 썩진 않을 것 같은데
O일까요, X일까요, 선생님? O입니다. 임플란트는 금속이나 세라믹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치료이기 때문인데요. 절대 충치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은 잇몸 질환이나 자연 치아에 있는 잇몸보다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더 잇몸 관리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도 볼까요? 내 사랑니를 발치해서 이식할 수 있다. 그런가요, 선생님? 이거는 O이면서 또 X입니다. 세모. 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뽑은 사랑니를 이전에 발치해낸 부위에 이식해서 성공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는데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고 또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식한 사랑니가 뼛속에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랑니 반대편에 있는 치아와 잘 교합이 돼서 씹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잘 고정이 되지도 않고 또 잘 교합이 되는 사랑니의 모양이나 크기가 적절하게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세모. 자, 그럼 마지막 질문도 보겠습니다. 평소에 일을 심하게 가는 사람은 임플란트를 받지 않는 게 좋다. 일을 가는 게 임플란트에 영향을 미칠까요?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주무시는 동안에 이를 갈게 되면 임플란트에 나쁜 힘이 가해지도록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가드라고 하는 나쁜 힘이 가해지지 않는 장치를 착용을 해서 주무시게 되면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측방력을 조금 줄여드릴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심하게 가시는 분들도 임플란트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계속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Q&A 닥터에게 물어봐.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네요. 임플란트 수술하고 좀 피해야 할 음식 종류가 있을까요, 선생님?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저작 기능이 향상이 되기는 하시겠지만 한동안은 식사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술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또 시술 부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딱딱하고 질긴 음식 역시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술 후에는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영양분을 고루 구성해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Q&A 닥터에게 물어봐 두 번째 질문도 이어갑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 곳마다 시술 방법과 비용 등이 조금씩 다른데요. 치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실제로 이제 병원마다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고민들 하시는데 어떤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정확한 진단이나 환자 맞춤형 계획, 그리고 꼼꼼한 시술,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식립 전도 중요하고 중, 후 모두 이렇게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임플란트 보증서를 통한 AS 시스템 등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책임져 주는 치과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수술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 정리 말씀, 당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환자분들한테 편안한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 환자분들에게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이 보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시술 받으실 수 있게 되고 또 환자분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되시면 추후에도 길게 잘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과에서 환자분 본인 상태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잘 선택하셔서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2의 치아 임플란트. 튼튼하긴 하지만 만능은 아닌 만큼 살뜰하게 잘 챙겨서 오래 효과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김현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